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선거법 징역형 선고의 충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 예산과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한 것도 포함되면서 유용액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간단치 않은 혐의입니다. 이 대표가 앞으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5개의 재판을 받게 되면서 당대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올 지경입니다. 오늘 뉴스9은 더 늘어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먼저 김승돈 기자가 오늘 기소 내용부터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정권의 치졸한 보복행위라며 줄곧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또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와 예산 등을 사적인 식사비와 세탁비, 과일값 등에 사용하고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타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배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함께한 배모 씨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일명 사모님 팀을 만들어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당시 경기도 비서실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공적 용도로 쓴 것처럼 위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배 씨와 전 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 889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봤지만 이 대표가 기소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기소 내용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관용차의 사적 사용 혐의입니다. 도지사 전용 차량 말고 추가로 중형차를 구입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주차증을 발급받아 부인 김혜경 씨까지 자가용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윤재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검정색 승용차 2대가 서 있습니다. 왼쪽은 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의 개인 차량, 오른쪽은 경기도가 의전용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G80입니다. 이곳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살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제네시스 차량엔 아파트 주차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의전용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이 행정복지센터를 도청 의전 차량의 차고지로 등록했습니다. 관용 차량은 주택을 차고지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을 선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공용 차량은 경기도청 또는 단위 행정기관의 청사내에 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전 차량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선인 시절 사들인 건데 도지사 전용 카니발 차량은 따로 있었습니다. 검찰은 부인 김혜경 씨도 개인적으로 관용차를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주유비, 세차비, 과태료까지 최소 6,016만 원의 경기도 예산이 쓰인 걸로 봤습니다. 경기도는 의전 차량을 내외빈 영접 등 의전 행사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과일과 샌드위치, 초밥, 한우까지. 검찰은 이재명 대표 부부가 경기도의 예산으로 각종 음식을 사 먹었다고 자세하게 적시했습니다. 심지어 집안 제사에 사용하는 제수용품, 세탁비까지 공금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가장 큰 직장인은 없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지 안혜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샌드위치와 샐러드가 테이블 가득 올려져 있고 한우 안심이 담긴 포장팩 4개를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종이봉투 안엔 초밥 세트가 담겨 있고 때론 회덮밥이 담길 때도 있었습니다. 모두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자택으로 배달된 음식들입니다. 도청 직원을 시켜 모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했습니다.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그거만 나오면서 넌 본 거 절대 비밀이야.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배임액은 1억 653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식비만 4,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대표 부부의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 비용은 680만 원, 자택과 관사로 배달된 과일값은 2,700만 원이었습니다.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아 어떻게 그게 10개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뭐 풀구간 미스테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그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검찰은 이 대표 집안 제사에 쓸 용품도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대표의 개인 옷, 세탁비에도 공금이 들어간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는 어떤 지위일까요? 공적 지원 일절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씨를 돕는 이른바 사모님 팀을 운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지사 비서실과 의전팀도 때때로 사모님 팀 일을 도왔다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무원을 이렇게 아내 뒷바라지에 동원한 건지요. 법원이 시시비비를 빨리 가려야겠습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부터 경기도에 근무한 배모 씨는 총무과 소속이었지만 김혜경 씨의 사적 업무를 맡았습니다. 네, 사모님. 네네. 아, 그러세요. 그럼 늦으세요, 사모님. 댁에 누구 계세요, 사모님? 검찰은 이 대표가 배 씨를 5급 임기제로 채용해 일명 사모님 팀 팀장을 맡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배 씨 주도의 사모님 팀은 이 대표 부부를 위한 식사와 음식 배달, 세탁 등 사적인 일에 동원됐습니다. 거의 90% 이상, 95% 이상을 김혜경 씨 일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쪽 일은 한 5%에서 10%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모님 팀뿐 아니라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의전팀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무비서실장 주도로 사모님 팀에서 쓴 돈을 간담회나 직원 격려비 명목으로 회계 처리했단 겁니다. 일반인이었으면 분명히 지금 기소가 아니라 결과까지 낳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렇게까지 길게 시간을 가서 저랑 가족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배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나 배우자의 사적 관용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 경기도 수원, 서울 소초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5개의 재판이 한꺼번에 열리면 매일 법정에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제1당의 대표가 길거리에서 보내야 할 시간 상당히 길어지게 됐습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위증교사 재판에 출석하다 돌연 멈춰섭니다. 그리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소환을 통보한 수원지검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25일 1심이 선고되는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서울 서초동에서 열립니다. 불법 대북 송금과 법카 유용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서초동 중앙지법은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에서 14km 거리지만 수원지법은 주행거리 기준 41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내일쯤 이 대표의 법카 유용 사건 담당 재판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선거법 위반 징역형 선고 사흘 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된 민주당, 격앙된 반응입니다.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직자의 기본 소양도 갖추지 못했던 사실이 비로소 드러난 거라며 상식적인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박한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이 또다시 핑계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의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검찰 독재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고도 했습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검찰을 사냥개처럼 이용해 정적 숙청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권 퇴진 맨 앞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이미 4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되면서 당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혐의가 5개로 늘어난 이 대표를 겨냥해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상식적인 기소라며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다는 걸 국민이 알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른바 법인카드 의혹, 지난 대선 때부터 불거져서 내용이 생소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와 수행비서 배모 씨는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작 이 대표는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검찰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인데요. 왜 판단이 다른 건지, 민주당의 대응 전략은 뭔지 한송원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기자, 앞서 수사했던 경찰이 이 대표를 송치하지 않았던 이유 뭐 따로 있습니까? 네, 경찰이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는 약 2년 전인 2022년 9월입니다. 당시 경찰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랑 수행비서가 법인카드를 뭐 유용을 했는데 그런 정황은 있는데 이 대표는 그걸 몰랐다. 이런 거죠. 좀 납득은 안 되는데 이 대표도 자신이 몰랐다는 입장입니까? 예, 이 대표 지금 추가 기소 이후에 아직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줄곧 배 씨에게 법카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아내 역시 쓴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네, 이 대표는 아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쓴 편지에도 법인카드는 구경도 못했고 음식물 값에 용돈을 더해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대표가 이걸 알았느냐 아니면 혹은 알고도 묵인했느냐 이게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되겠군요. 예, 검찰이 이번에 이 경찰과 달리 이 대표 기소를 결정한 이유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진술, 또 텔레그램 메시지, 또 이 대표 부부의 유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신 관용차 이 제네시스 사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전에도 많은 사진과 증거들이 뭐 제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사건이 불거진 게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 근데 왜 지금 기소한 겁니까? 검찰에는요, 일단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았던 김혜경 씨 1심 결과를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 부부를 함께 기소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이 대표만 기소하고 김 씨는 기소 유예를 택한 걸로 보입니다. 자, 당장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징역형이 선고가 됐고요. 또 새로운 사법 리스크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예, 이 고위공직자가 초밥, 또 샌드위치, 제수용품까지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는 의혹, 국민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선과도의 가장 큰 악재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이 너무 많은 혐의로 기소가 되다 보니까 검찰의 과잉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게 이 민주당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이 보다 강경한 대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자, 뭐 15일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당장 25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인데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잖아요. 네. 자,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민주당 내 분위기 바뀔 수도 있습니까? 예, 물론 이 선거법 위반에 이어서 위증교사에서도 중형이 나올 경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비명계 인사들의 존재감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아서 당장 권력 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친명계 핵심 부에서도 아직은 이 소위 플랜 B를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모두 2심 결과까진 봐야 한다. 이런 기류가 있는 만큼 당분간은 이재명 체제가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결국에는 이 여론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사법부 압박 그리고 방탄 논란 등에 따른 중도층 이탈이 얼마나 현실화될 것이냐가 이 대표 체제 유지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최근 민주당이 장외 집회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도층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 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쇄신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반사이익만 기대했다간 또 다른 뭐 난관이 있을 텐데 앞으로 전국 지켜봐야겠군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이겠다는 말을 해 논란이 됐던 민주당 최민희 의원. 자신의 발언이 셌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당내에서조차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흘 만에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사과가 아닌 또 다른 협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장세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최민희 의원의 이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좀 불편함을 드렸고 한다면 이 문제는 좀 사과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좀 설명을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은 결국 사흘 만에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로 정신없다며 기자들에게 전화 그만하라고 운을 띄운 최 의원은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치 검찰과 손잡고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면 그건 공멸일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한 비명계 인사는 무슨 권한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느냐며 사과가 아닌 또 다른 협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지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엔 나도 죽일 것, 후원금을 보내며 응원한다는 등의 응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발언이 적절했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징계를 검토할 단계까진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당 차원의 대응을 언급했었죠. 2심 재판 변호사비를 당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부터 내놓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400억 원이라는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 대표 유죄가 당과 무관치 않아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도 434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인 만큼 향후 재판에 당 예산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직접적인 당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률에 함께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도 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일체화된 존재라며 당비 사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정치자금법상 위법 소지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과 함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신격화하는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변호사비까지 대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의 상습적 거짓말로 인해 벌어진 개인 재판의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국민 혈세로 대납하는 행태는 결코 현실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112만 명이 서명한 이 대표 위증교사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 변호인단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 대표는 현재 변호인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소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5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5개의 각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들이 모두 구성이 다른데 여러 재판을 함께 담당하는 변호사들을 추리면 총 16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비용이 꽤 들 것 같은데요. 이 대표가 실제 수임료로 얼마나 쓰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최소 수억 원이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각 재판마다 짧게는 5개월부터 2년이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 수당을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해 초 공개된 이재명 대표의 재산 내역을 보면 3년 전보다 3억 3천만 원가량이 줄었다고 신고됐는데 자택 부동산 가격이랑 정치자금 부분을 빼면 1억 7,900만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이 대표는 예금 감소에 대해서 소비 증가로 인한 재산 감소라고 이유를 썼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 일부를 당비,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죠? 네, 2심으로 넘어가게 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입니다. 이 대표의 1심형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434억 원을 반환할 처지입니다. 이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경우 이 대표의 개인 송사가 아니라 직접적인 당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방법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일단 이 대표의 개인 송사에 당해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문제로 볼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민사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보조 참가식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 대표의 재판은 모두 형사재판이라 민주당이 제3자로 참가하는 건 어렵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그 비용이 민주당 자체의 예산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배임이나 횡령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선관위에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건데 선관위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없어서 섣부르게 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소송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자료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의정활동과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엔 본인의 정치자금을 쓰는 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의 자금을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논의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법 규정이 수수만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출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네, 선관위가 질문을 받으면 이 답을 내놔야 할 텐데 개인에게도 무죄 확정이 됐을 경우에만 본인 정치자금을 쓰도록 돼 있잖아요.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해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었죠. 여기에 대해 러시아가 핵 대응으로 위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무기를 쓸 수 있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사용 원칙, 핵 교리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1000일째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핵 사용 원칙인 핵 교리를 바꾸겠다고 공언해왔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 2달도 안 돼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비핵 보유국이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두 나라 모두에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В обновленной редакции документа агрессию против России со стороны любого не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о с участием ил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редлагается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их совместное нападение на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보복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оставляет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римени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с применением обычного оружия против нее. 앞서 미국이 자국산 장거리 무기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자 러시아는 3차 대전을 들먹인 데 이어 연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핵 교리를 긴급하게 개정한 것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을 통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걱정했기 때문이거든요. 현실화된다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가능성은 과거보다 높아졌다. 핵보유국인 프랑스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끌어들인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에 앞서 브라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은 러시아 면전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하기 전에 우리 정부에 미리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정상회의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을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악수로 맞이합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다음 발언 순서인 윤 대통령이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하며 G20 정상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일본 이시바 총리부터 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독일과 캐나다, 호주 총리에 이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까지 러시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러시아 면전에서 G20 정상들이 릴레이 압박을 이어간 셈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계속 지금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우크라이나에 승인한 걸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은 미국이 에이테크임스 사거리를 늘려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할 거라고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브 군사 협력에 맞서 한미 동맹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잠시 뒤 G20 세 번째 정상 세션으로 남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는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 내일 새벽 귀국길에 오릅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를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로 타격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공격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30km 떨어진 러시아 브리안스카주 카라체프의 군사시설을 겨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에이테크임스를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응이 우려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 수송과 관련한 작전 정보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서 2급 비밀인 사드 작전 정보를 넘겼다는 겁니다.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먼저 홍현주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요격 미사일과 발전기 등을 실은 트럭들이 들어섭니다.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예고 없던 수송 작전이었지만 사드 반대 단체가 미리 알고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도적 유출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급 비밀인 작전 내용을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준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한미양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고출력 전자파가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이유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평가를 위한 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배치 절차 완료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전자파 우려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입니까? 또 격렬한 시위로 비화되지 않게끔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과정을 비밀 누수라고 하는 건 언어 도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정보를 시민단체뿐 아니라 사드 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중국 정부에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주고도 중국 측으로부터 왜 늦게 알려주냐며 적반하장식 핀잔을 듣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사드를 정식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임기 내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의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난해 공개된 국방부 문건엔 2019년 12월 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 방 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사드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한중 관계를 고려해 평가를 지연시킨 정황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중대사관 무관에게 수차례 사드와 관련한 사전 설명을 해줬는데 2017년엔 중국 측이 관련 정보를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느냐며 항의성 반응도 보였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2020년에는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일시 등을 중국 무관에게 브리핑까지 해준 걸로 전해졌는데 미국 측이 이 사실을 알고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 통화에서 사전 설명은 NSC 결정으로 사드 수송 관련 사항을 오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중국 측에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사드 장비 이동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감사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된 명 씨를 불러 조사했고 돈이 오간 통로로 지목되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전 대표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명 씨가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자금 흐름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탄 호송버스가 창원지검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한 차례 검사 면담만 했던 명 씨는 오늘 첫 정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지검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은 3억여 원의 용처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명 씨 측은 현금을 받았다는 날짜에 창원에 없었다며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혜경 씨가 최초의 입장을 밝혔던 부분하고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상당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시각 돈이 오간 통로인 미래한국연구소의 김모 전 대표도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명 씨 지시로 공천 대가를 받은 게 맞다며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단순한 돈 문제로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받은 돈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도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을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3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에게 조사를 통보할 때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 취득자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에둘러서 밝힌 건데 김정숙 여사의 참고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짜가 정해져도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다혜 씨처럼 김 여사도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은 아직까지 조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스타젯 항공사에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걸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뇌물의 금액은 다혜 씨 부부가 타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천여만 원입니다. 검찰은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이스타젯 항공사에 취업한 것과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도 석연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오늘 오후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차량 성능 실험을 하다 질식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공장 안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차량이 오갑니다. 공장 안에서 3명이 숨진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3시쯤 전동화 품질사업부의 차량 성능 실험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40대와 30대 현대차 소속 연구원과 20대 협력업체 소속 연구원이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협력이 안 나오니까 한 분이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이거거든요. 이들은 차량이 극한의 환경 조건에서도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공간에 있었는데 공간의 크기는 차량 한 대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능 실험 중 배기가스가 빠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라오스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11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일당은 선후배 등 지인들을 조직에 끌어들여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 가방 등 각종 명품과 여성 옷이 가득합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11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30대 총책이 여자인 척 투자자에게 접근할 때 사용한 것들입니다. 이 총책이 만든 투자 사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66명으로부터 투자금 111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수익금을 찾기 위해서는 또 얼마의 금원을 더 입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금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그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특히 이들은 선후배 등 지인들에게 단기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항공권을 제공해 동남아로 유인했습니다. 그런 뒤 SNS 등을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연애를 빙자해 투자를 받아내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SNS에 유명인을 도용하고 수익률을 조작한 주식 투자 홍보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경찰은 8개월 수사 끝에 총책과 중간관리책 등 7명은 구속, 나머지 조직원 25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 양식장에 취업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케냐 선수들이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당국을 속였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남성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수확한 가리비를 옮깁니다.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는 이 영상에 나오는 외국인들은 국내에 불법 입국한 케냐 국적의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유독 특이하게 흑인으로 보이는 선원들이 양식장에 일을 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마라톤 선수와 그의 아내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마라톤 대회 초청장을 위조해 케냐 선수 7명을 입국시켰습니다. 이들은 가짜 초청장에 위조한 체육회 직인을 찍어 케냐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또 초청장에는 한국으로 귀화한 케냐 유명 마라토너 명의도 도용했는데 케냐 선수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양식장 취업에 동의했습니다. 환율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벌면 자기 나라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하지만 입국을 주도한 일당은 케냐 선수들 임금 3,400여만 원을 자신들의 통장으로 받아 이 중 상당 부분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현직 마라토너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입국했던 케냐 선수 7명 중 6명은 케냐로 출국한 것을 확인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나머지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어제 오늘 지하철 운행 간격이 길어서 출근길에 애태운 분들 많으시죠? 내일은 출근을 더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도 노조에 이어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내일부터 태업에 들어갑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가뜩이나 답답한 출근 시간 환승역 승강장이 더 북적입니다. 전동 열차가 지하 및 불규칙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일찌감치 출근길에 나섰지만 이틀째 지각 걱정입니다. 급행을 타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5분 정도 늦었습니다. 철도노조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사측이 태업으로 규정한 투쟁으로 인해 오늘 저녁 6시 30분까지 전철 26.8%가 20분 이상 늦게 운행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지하철까지 운행 지연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출근길 혼잡도 심해질 전망입니다. 인력 충원과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는 민노총사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태업에 이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저희는 오는 12월 6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합니다. 날씨마저 갑자기 추워졌는데 출퇴근길이 더 험난해지는 겁니다. 30분 더 일찍 나가거나 아침에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다. 그러니까 아니면 킥보드를 좀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내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민노총 집회까지 있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백악관 앞은 두 쪽으로 갈라진 시위대가 점령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죠. 서울 광화문은 주말마다 양측으로 나뉘어 시위와 집회를 벌입니다. 2일째를 맞은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는 세계 석학들이 모여 초갈등 사회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전통적인 정당을 강조하며 대립한 해리스 부통령. 굴브레이트 스탠포드 명예교수는 이번 미대선에서 후보들이 미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대신 지지층이 원하는 과거의 모습을 되돌려 놓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What they promised, they both went back to the past. That neither Donald Trump nor Kamala Harris had any visible program for the future. 한국 역시 미래에 대한 논쟁 대신 편가르기 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You know, the people who go to the square and they're with their group, why does that make them hate the other group? Well, they have an idea, they have a principle, they think they're right about that principle, and that generates a very specific set of antagonistic passions. 석학들은 사회 통합을 억지로 좇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품격 있는 다원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춤식 정보를 제공받는 AI 시대에도 결국 사회적 소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다시 필요한 게 아닌가. 기술에 대한 규제보단 여러 의견을 포용하는 교육 속에서 AI와 공생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기후위기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이었다면 정반대의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석학들은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이 환경 산업에 주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석유회사 경영자를 차기 미국 에너지 장관으로 지명한 트럼프 당선인. 석학들은 기후위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화석연료를 더 많이 쓰겠다라든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반대로 가는 얘기를 하니까요. 대통령 재임 시절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행을 돌연 중단했던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이제 약간 그러한 이제 기후 변화 어떤 시장에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석학들은 트럼프 2기 시대를 우려했지만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이 커지는 기후 산업에 주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클린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시장 이런 마켓 쪽에 힘이 커지면 그 미국 정부도 어쩔 수 없다. 돈 버는 데가 빤히 보이는데. 국제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을 트럼프 홀로 멈출 수 없다고도 내다봤습니다. They are not only huge dominant economy. The rest can continue even if the United States would decide to stop for a while. 통합, 번영,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많은 정재계 인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TV조선 김창소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사력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복귀 첫날에 대규모 추방 작전을 벌일 계획인데 불법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내내 백악관 복귀와 동시에 불법 이민자들을 내쫓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On day one, I will launch the largest deportation program in American history to get the criminals out.
이 으름장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사를 동원할 거란 SNS 글에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이다라는 댓글을 단 겁니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불법 이민 강경파 3인방을 신속하게 요직에 지명하며 추방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국경 차례로 지명된 톰 호머는 트럼프 취임 첫날 실행에 옮길 추방 작전 계획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To the millions of illegal aliens that Joe Biden's releasing our country in violation of federal law, you better start packing now.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낙점된 스티븐 밀러는 한 발 나아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합법적 이민자들의 추방 절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right to live in a country where criminal gangs cannot just cross our border and rape and murder with impunity. 하지만 불법 이민자 추방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법적 소송까지 예고돼 대규모 추방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2달 전 안방에서 비겼던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오늘 밤 서륙에 나섭니다. 같은 포지션에 손흥민이라는 엄청난 경쟁자가 있지만 강력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21살 배준호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쿠웨이트에게 추격골을 허용한 위기 상황. 해결사는 2003년생 배준호였습니다.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상대 수비를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대표팀에서 골 넣고 소속팀에서 골 넣고 지금 대표팀에서 골 넣었습니다. 기운이 좀 좋은 게 아닐까. 지난 6월 싱가포르와의 친선전에서 A매치 데뷔전 데뷔골로 남다른 재능을 입증했던 배준호.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드리블과 확률 높은 골 결정력으로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홍명보 감독 부임 후 첫 부름을 받았던 지난 10월 2연전에서는 연속 도움을 올리며 손흥민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배준호는 손흥민처럼 어떤 공격 위치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그의 능력을 조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무한 경쟁 기조는 배준호라는 스타 탄생의 원동력으로 꼽힙니다. 나이 많은 선수보다 어린 선수가 낫다고 하면은 그 선수를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팀은 올해 마지막 A매치인 팔레스타인전 승리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8분 응선을 넘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마닐라 도심 횡단보도를 등지고 3m짜리 인형이 서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술래 영이죠. 빨간불에 건너오는 사람을 돌아봅니다.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멈추랬는데 움직이면 죽는다. 이러다 정말 다 죽어요. 다시 게임에 나선 기운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돈에 홀려 죽는 길로 갑니다. 돈 못지않은 게 바로 권력의 마력이죠. 그러나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권세 없습니다. 중국 전범들이 만주역 대합실로 끌려갑니다. 누군가를 보더니 서너시 절을 합니다. 허수아비 황제 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른 일으키며 기겁합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다죠. 하지만 정승이 죽으면 썰렁합니다.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예.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예.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가 첫 사법 관문부터 휘청이자 안달이라도 난 걸까요? 할 소리 못할 소리 가리지 못합니다. 패닉의 히스테리 증상으로 착각할 지경입니다. 광신도로 오해할 만한 칭송도 나왔죠.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거기에 이 대표의 사진을 따라 붙였습니다. 그래놓고는 명상록을 인용했을 뿐이랍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낯이 간지러웠을까요? 영어 원문은 이러한이 아니라 그러한입니다. 번역본도 그러한이거나 생략했습니다. 이러한은 당연히 바로 아래 이 대표를 가리킵니다. 영화에서 폭군을 제거하러 나선 검투사의 사진도 곁들였습니다. 누구를 처단하자는 건가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선 주자의 역학관계를 상징했던 말이 바로 주이야박입니다. 낮에는 친이, 밤에는 친박.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경쟁을 벌일 땐 주문야안이란 말도 나왔죠. 요즘엔 주윤야한이 나놉니다. 이 대표에게 또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단일 대우를 외치며 충성하고 엄호해도 대안론이 고개를 드는 게 권력의 이치입니다. 비명이 터져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이러다 다 죽어. 11월 19일 앵커 칼럼 오늘 움직이면 죽인다였습니다. 가을과의 이별을 준비하듯 단풍나무가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낮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했지만 초겨울 수준의 아침 추위에 오늘 바랑산에는 상고대가 활짝 피어올랐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상 2도, 철원은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서도 비가 조금 내리겠고 서울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중부지방이 0도 안팎으로 여전히 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광주와 창원 14도로 예년을 웃돌겠습니다. 모레는 일부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뉴스나잇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